세상에서 단 한 명의 이름만으로도 전 지구가 떨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존 D. 록펠러였죠.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라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한 인물이자 지금까지도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스탠다드 오일 제국은 경쟁 업체들을 가차없이 압도했고 여러 산업을 손아귀에 넣었으며 정치인들을 돈으로 움직였습니다. 비정한 사업 방식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사업을 마치 전쟁터처럼 다뤘던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점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석유 업계의 제왕이 되기 전 록펠러는 사회 최하층에서 시작했습니다. 절대 빈곤의 나락에서 부와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간 극소수의 사례 중 하나죠. 이제 1839년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어린 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839년 존 D. 록펠러는 인구가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집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수상한 인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존의 아버지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악마 빌이라고 불렀습니다. 농사를 돕는 대신 빌은 온갖 이상한 일들을 했습니다. 운동선수, 복화술사, 사냥꾼, 최면술사였고 심지어 곰과 씨름에서 이긴 후에는 동물 조련사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 곰을 애완동물로 기르며 재주를 가르치기까지 했죠. 빌은 이런저런 일을 조금씩 했지만 제대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말을 타고 마을을 떠나 존과 형제 자매들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홀로 남겨두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나타나서는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선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존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가족은 낡은 집에서 살았고 해진 옷을 입었으며 매일 밤 배고픔과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올 때마다 갑자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이유는 빌이 사기꾼으로서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은 사라질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윌리엄 록펠러에서 윌리엄 레빙스턴 박사로 바꿨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약초 치료제와 가짜 물약을 팔았던 거죠. 존의 어머니는 아들을 농장 일에 투입시켜 10살도 되지 않은 소년이 밭을 갈게 했고 그에게 강한 종교적 신앙과 의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학교와 농사일을 병행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 규율과 노력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존은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존은 야생 칠면조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 알을 훔쳐와서 칠면조가 될 때까지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깔끔한 이익을 남기고 팔았고 나머지는 더 많은 알을 얻기 위해 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던 거죠. 존은 이제 매주 몇 달러씩 벌어들이며 가족의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록펠러 가족이 마침내 안정적이고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존이 10살이 되던 해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빌이 젊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록펠러 가족은 치욕을 감당할 수 없어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빌이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윌리엄 레빙스턴 박사라는 가짜 신분을 이용해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주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빌은 거의 집에 없었고 록펠러 가족은 마을에서 마을로 계속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존은 가족의 비공식적인 가장 역할을 더 많이 떠맡게 되었죠. 학교에 다니면서도 돈을 벌 방법을 찾고 가족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마침내 록펠러 가족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존은 16살이 되었고 학교를 거의 마쳤기 때문에 인생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궁금해했습니다. 존은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가족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존은 즉시 일을 시작해야 했던 거죠. 졸업하기 불과 2달 전에 존은 학교를 그만두고 클리블랜드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그는 도시의 모든 대형 철도회사, 은행, 도매상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존이 면접에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겨우 16살이라는 것을 알고 비웃었습니다. 존은 거절에 직면했지만 아무리 굴욕을 당해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6주라는 긴 시간이 걸린 후에야
그는 회계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작은 회사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존의 훌륭한 필체를 본 그들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즉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을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존은 기뻤고 남은 평생 동안 9월 26일을 개인적인 휴일로 기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취업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의 첫 직장에서 그는 공급업체들을 상대하고 청구서를 지불하며 처음으로 실제 사업의 내부 구조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의 상사가 $4,000 수표를 들고 와서 금고에 넣었는데요. 존은 금고를 열어 그 수표를 손에 쥐고 그 금액에 매료되었습니다. 존은 언젠가 상사만큼 많은 돈을 벌기를 꿈꿨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1855년 마지막 날 존의 상사는 그에게 $50를 주었는데 이는 하루에 50센트 남짓 번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그가 워낙 잘 해냈기 때문에 상사는 그의 연봉을 $300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약 $11,000에 해당하죠. 이 인상은 존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었죠. 이제 그는 어머니를 도와 가족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은 경력 초기부터 개인적으로 급여의 약 10%를 다양한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2년간 부지런히 일한 후 경기 침체로 사업이 둔화되었고 창립자 중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모든 책임은 회사의 수석 회계사가 된 존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존은 경제 침체로 인해 회사 수익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고 있었고 곧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의 2년 경험이 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에 존은 이미 가장 큰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첫 직장에서 자신의 회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존은 당시 18세에 불과했지만 길 아래에서 일하던 28세 화학자 모리스 클라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클리블랜드에서 회계사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고 어느 날 모리스는 그에게 농산물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약간의 돈을 모은 후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클라크 앤 록펠러를 설립하고 곡물, 생선, 콩, 고기 및 기타 식품을 사고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존과 모리스가 길에서 고객을 찾느라 종종 지쳤지만 자신의 사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수줍음이 많고 조용했지만 존은 매우 성숙했기 때문에 유능한 영업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록펠러 씨라고 불렀고 업계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를 쉽게 신뢰했습니다. 클라크 앤 록펠러의 고객 목록은 빠르게 늘어났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존과 모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현명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5,000 대출을 받기 위해 클리블랜드를 돌아다니며 회사가 $10,000를 투자하려고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현금이 충분하다는 인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간단한 속임수는 은행이 그들에게 돈을 줄 의향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들이 받은 추가 대출은 미국 남북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그들을 좋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연방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6 식구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는 순간 곧바로 소득이 끊기는 상황이었죠. 결국 존은 직접 참전하는 대신 자신을 대신해 복무할 대체 인력에게 $300를 지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연방군 병사들이 필요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사비로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북부주들의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고 클리블랜드는 연방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지역 식품 가격이 엄청나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존의 농산물 사업은 1862년에 거의 하룻밤 사이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존과 모리스는 오늘날 가치로 $500,000가 넘는 $177,000의 이익을 냈습니다. 23세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지만 그의 부를 더욱 늘릴 수 있는 기회가 곧 존의 책상에 나타났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밤에 램프 안에 기름을 태워 집을 밝혔는데요. 보통 이 기름은 고래기름에서 나왔지만 고래를 찾아 사냥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웠으며 슬프게도 일부 고래종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59년 펜실베이니아의 누군가가 석유 굴착기로 알려진 높은 나무 구조물을 사용하여 땅에 직접 시추해서
산업적 규모의 원유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유를 채굴하는 것은 저렴하고 비교적 쉬웠죠. 이익은 빠르게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석유붐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원유는 검은 금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때 존은 펜실베이니아 석유 지역에서 단 하루 거리에 있는 클리블랜드에 원유 정제소를 건설할 투자자를 찾고 있던 젊은 사무엘 앤드류스를 소개받았습니다. 앤드류스는 대부분의 경쟁자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황산을 원유에 적용하면 본질적으로 정제되어 연소시 등유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등유는 원유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밝게 빛났습니다. 간단한 과정이었지만 비밀은 그것을 발견한 소수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존과 모리스는 농산물 사업의 성공으로 여유 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앤드류스에게 정유소를 설립하기 위해 $4,000를 대출해 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부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존과 모리스는 계속해서 농산물 사업을 관리했고 앤드류스가 정유소를 직접 관리하게 했습니다. 설치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고 등유는 원유보다 우수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더 이상 숫자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단 1년 만에 정유소는 사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과 모리스는 대담한 움직임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이전 사업을 포기한 채 석유 산업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열정은 엄청난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석유 공급은 항상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이 시점에서 석유는 펜실베이니아의 한 작은 지역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면 갑자기 석유 채굴 마을 전체가 그 주변에 형성되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시추하고 마을은 형성된 것만큼 빨리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가 과잉 공급되어 가격이 10센트까지 떨어지는 기간이 있었지만 반대로 석유가 고갈되는 것처럼 보이면 가격이 갑자기 $14까지 치솟았습니다. 석유 시장이 격동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소평가였죠. 이 효과를 약간 완화하기 위해 존은 석유 채굴에서 손을 떼고 정제 석유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불확실성은 모리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았고 1865년에 그는 사업의 지분을 존에게 매각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력의 전환점이었는데요. 뼛속까지 두려웠지만 침착한 겉모습으로 존은 모리스의 회사 지분을 $72,500, 오늘날의 가치로 $135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모리스는 현금화하고 있었고 존은 2배로 투자하며 위험해 보이는 석유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이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매일의 확신이 곧 현실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던 바로 그때 펜실베이니아 석유 지역에서 거대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어 마침내 그가 석유에 대해 가졌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시장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존이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쟁자를 잔인하게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존은 사업 파트너를 매수하기 1년 전에 종교적 헌신을 공유하는 여성과 결혼했지만 지금은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존은 클리블랜드에서 겸손한 집을 사서 가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생활이 안정되고 북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한 후 존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파트너가 떠난 후 존은 회사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로 바꾸고 두 번째 정유소를 지으며 유럽으로 등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석유 산업이 자신을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곧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존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했습니다. 그는 헨리 플래글러라는 남자였는데 두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존과 헨리 모두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없었고 제국을 건설하고 싶었기 때문에 존이 그에게 스탠다드 오일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말했을 때 헨리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존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이고 규율이 있으며 단호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헨리의 방식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냉혹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전쟁처럼 바라봤고 승리하려면 상대를 완전히 압도해 무너뜨려야 한다고 믿었죠. 이런 헨리의 철학은 곧 존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존 역시 그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정제 산업의 경쟁은 다른 사람들이 정제 과정이 얼마나 간단한지 발견한 이후 빠르게 호전적으로 변했습니다. 록펠러의 제품은 더 이상 독특하지 않았던 것이죠. 새로운 등유 브랜드가 시장 전체에 등장하자 존과 헨리는 계략을 꾸며 스탠다드 오일의 이익을 늘릴 뿐만 아니라 경쟁자에게도 피해를 줄 전략적 제휴를 형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는 존이 당시 모든 경쟁자보다 더 나은 운송 비용을 얻기 위해 철도회사와 비밀리에 공모한 것입니다. 석유는 대부분 뉴욕 센트럴, 에리,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인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3개 철도회사가 지배하는 광범위한 기차 네트워크를 통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되었습니다. 그들의 경로는 뉴욕 센트럴과 에리 철도가 클리브랜드의 정유소로 석유를 운송하는 것이 유익했지만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경우 뉴욕시나 필라델피아로 직접 석유를 운송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철도는 클리블랜드가 정제센터로서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도시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큰 철도 회사가 도시를 떠난다는 소식에 클리블랜드의 많은 정유소도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클리블랜드에 상당한 투자를 한 뉴욕 센트럴과 에리 철도에게는 재앙이었고 이제 고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진 무리에 합류하여 클리블랜드를 떠나는 대신 존은 기회를 받습니다. 존은 에리와 거래를 협상했는데 그 거래에서 스탠다드 오일은 철도의 공식 운송 비용에서 75% 할인을 받고 정제된 석유 60양 분량을 매일 주문하는 대가로 받았습니다. 존은 또 다른 거래를 뉴욕 센트럴 철도와 협상하여 공식 가격이 배럴당 $240였을 때 $165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존은 결국 두 철도 회사 모두로부터 매우 유리한 운임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철도 측은 이렇게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스탠다드 오일이 약속한 안정적이고 꾸준한 물량은 도저히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죠. 사실 이는 철도 회사들에게도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화물을 복잡하게 다루던 방식에서 벗어나 석유 운송에 집중하게 되자 운영이 훨씬 단순해졌고 그만큼 수익도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윈윈이 된 셈이었죠. 펜실베이니아 철도와 스탠다드 오일의 경쟁사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 거래 덕분에 클리블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정제센터가 되었고 펜실베이니아 철도가 도시를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업을 되살리려고 할 때 엄청난 불리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물론 존이 철도와 협상한 철도 리베이트로 알려진 할인은 스탠다드 오일의 경쟁사에게는 비밀로 유지되었고 다른 모든 석유 사업체는 동일한 기차로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 전체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비용이 이제 경쟁사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전쟁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존은 경쟁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석유 가격을 낮춰 압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죠. 경쟁자들은 석유를 운송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고 존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에 팔더라도 스탠다드 오일은 여전히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경쟁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은 가격을 계속 낮추었고 결국 가격이 너무 낮아져 일부 경쟁자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경쟁자가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존은 가격을 다시 올려 원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잔인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존은 이 철도 할인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보다 엄청난 특혜를 주었지만 이러한 종류의 독점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독점법이 통과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존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동안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호전적인 전략이 성과를 거두어 스탠다드 오일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석유 인여로 인해 석유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배럴당 $240였던 가격이 펜실베이니아에서 더 많은 유전이 발견되면서 계속 떨어질 것처럼 보였고 나머지 경쟁자들은 사실상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존은 정유회사의 약 90%가 실제로 돈을 잃고 있다고 추정했지만 존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이 전체 석유 산업의 완전한 붕괴로 인해 가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문제가 산업 전체에 걸쳐 있다면 해법도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해결책은 이전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형태의 독점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1872년에 이르자 존과 헨리는 거침없는 확장 전략으로 스탠다드 오일을 무섭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유가는 오히려 25%나 더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곧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체 산업이 붕괴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은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사장인 톰 스콧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과 스콧은 존이 다른 두 주요 철도와 체결한 거래 이후 라이벌이었지만 이제 스콧은 훨씬 더 야심차고 무자비한 비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스콧은 거대 철도 회사들과 주요 정유사들, 그 중에서도 록펠러 같은 핵심 인물들만 모아 비밀 동맹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펜실베이니아, 뉴욕 센트럴, 에리 철도는 사우스 임프루브먼트 컴퍼니 SIC라는 이름 아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연합체를 만들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는 운송 비용에 대한 비밀 50% 할인을 대가로 존이 모든 석유를 이 철도들을 통해서만 운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단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쟁자에게 파괴적인 거래를 설계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비밀 동맹 외부의 누군가가 이 철도를 통해 등유를 운송할 경우 스탠다드 오일은 운송 비용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드로우백으로 알려져 있었고 스탠다드 오일의 경쟁자는 동일한 철도로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일부가 록펠러에게 직접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철도는 존에게 경쟁자 운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비밀리에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쟁자 사업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으므로 더 저렴한 가격에 등유를 판매하여 경쟁자를 약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 동맹 외부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클럽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였고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록펠러 비평가들이 이 전체 합의를 존에 대한 뻔뻔스러운 권력 장악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이것이 석유 산업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석유 공급이 쉽게 가능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것과 더 가까웠던 거죠. 그는 이러한 소규모 정유소를 없애면 석유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어느 쪽이든 철도 및 정유 카르텔에 대한 소문이 곧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에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철도의 요금이 하룻밤 사이에 2배가 되었다는 것을 읽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비난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톰 스콧과 스탠다드 오일의 존 디 록펠러 말입니다. 동맹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스탠다드 오일과 펜실베이니아 철도를 폭력, 파괴 행위, 방화로 위협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대는 스탠다드 배송물을 납치하고 석유를 유출했으며 펜실베이니아의 철도 선로를 땅에서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SIC에 대한 마지막 타격은 석유 채굴자들이 반대 움직임을 취하고 원유 공급 없이 SIC를 보이콧했을 때 왔습니다. 존의 정유소는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SIC가 형성된 지 2개월 후에 해체되었습니다. 존에게 많은 부정적인 관심을 가져온 굴욕적인 사건이었지만 존은 그것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상한 뒷거래를 통해 석유 산업을 통제할 수 없다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무력으로 산업을 정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은 가능한 한 많은 석유 관련 정유소를 데려오고 싶었고 놀랍게도 SIC 실패는 SIC 동맹의 공개적인 낙진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형 철도와 대형 정유사 사이에 어떤 종류의 비밀 거래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편집증을 가진 비밀 철도 및 정유사 카르텔에 대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소문이 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스탠다드 오일이 여전히 철도와 비밀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망가질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존은 이를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클리블랜드 학살로 알려진 6주 동안 존은 클리블랜드에 있는 26개의 정유회사 중 22개를 협박하여 실제 사업 가치의 일부에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SIC가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많은 정유사를 압박하여 회사를 존에게 매각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다른 많은 정유사가 어쨌든 돈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존은 정유사에게 회사 재정을 보여주어 스탠다드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보여주고 자신이 모든 정유사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유사에게 패배하는 싸움과 현금화 사이의 선택은 명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암울한 혼란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록펠러는 오히려 더 조용해진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구나 물러서기 바빴던 그 순간 그는 뒤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 몸을 숙여 어둠 속을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그가 움츠러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존은 위협과 공포가 짙게 깔린 분위기 속에서도 틈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존은 주변의 정유업자들이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죠. 도망치거나 혹은 누군가의 등에 기대어 버티거나. 존은 두 유형 모두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정확히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됩니다. 그는 여전히 스탠다드 오일이 철도와 결탁해 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경쟁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실제로 그 공포는 실체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사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니까요. 그런 흐름을 읽은 존은 한마디 말도 없이 경쟁자들을 차례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그는 이미 전략을 모두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회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자리에서 그는 장황한 설명 대신 상대가 직접 보게 되는 숫자와 자료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쳐놓았습니다. 별다른 협박 없이도 경쟁자들은 이미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누구보다 오래 버틸 체력을 가진 건 스탠다드 오일 뿐이라는 사실이 눈에 훤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존은 일부러 위압적인 말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마치 변하지 않는 진실을 재확인하듯 조용히 설명했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용 구조, 수익률, 철도 운송 단가, 향후 예상 물류비 상승률까지 경쟁자들은 손익을 계산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널뛰듯 움직이는 지금 버티려면 당장 추가 비용이 필요했지만 그럴 여유가 있는 업체는 거의 없었거든요. 존은 그들의 고민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 절묘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고 느껴질 만큼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정유회사 문을 나설 때마다 스탠다드 오일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6주 남짓한 기간 동안 26곳 중 22곳이 그의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클리블랜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두고 여러 이름을 붙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표현만 남았습니다. 바로 클리블랜드 정리작전이라는 이름이었죠.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누구도 그를 따라할 수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이런 거래를 할 때 결코 격한 말이나 과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금전적 제안도 아니었고 화려한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 데이터를 차분히 보여주고 버티기 힘들 거라는 현실을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을 닫는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죠. 이 점이야말로 그의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정유사들이 한 곳씩 무너지고 스탠다드로 편입되자 도시 전체의 분위기조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거리에서 들리던 기계음의 울림이 변했고 석유 냄새가 섞인 공기가 한층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누구나 클리블랜드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게 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기름 한 방울이 황금보다 귀해지던 시절 이 도시의 움직임은 곧 미국 경제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존의 집에서는 밤늦게까지 등유 냄새가 퍼졌습니다. 계산서를 정리하는 직원들, 새로 투입된 관리 인력,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창문 불빛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존은 변함없는 태도로 걸음을 조절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고 속도를 늦춰야 할 때는 아끼지 않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그의 제국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는 이제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직접 빚어내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유가에 휘둘리지 않는 대신 그는 정유 공정을 정밀하게 개선하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원유 공급이 들쭉날쭉하던 시절 소비자들은 믿고 쓸 수 있는 등유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핵심이라고 그는 생각했죠.
이 시기 스탠다드 오일의 등유는 미국뿐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한밤을 밝혀주는 조명은 오랜 세월 고래기름에 의존해 왔지만 그 생산 방식은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반면 등유는 고르게 타고 더 밝았으며 가격도 일정 제한을 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골 마을의 촛불이 도시의 가스등으로 바뀌듯 세계의 조명 자체가 하나의 시대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존의 또 다른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정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물론 중요했지만 공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가격이 크게 요동치지 않도록 조정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등유가 비싸지거나 품질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곧바로 다른 조명 수단으로 돌아설 테니까요. 이런 판단은 대부분의 경쟁자가 하지 못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정유사들은 단기 수익에 집중했고 원유 가격이 뛰면 재빨리 가격을 올려 이익을 늘리려 했죠. 그러나 존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뒤흔들릴수록 그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이는 장기적인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싼 등유보다 믿고 쓸 수 있는 등유를 선택했거든요. 스탠다드 오일이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자 철도 회사들도 다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가 대량 이동하며 경쟁하는 입장에서 그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된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철도 회사 대표들은 존에게 운송 계약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그때마다 조용히 손익을 계산한 뒤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적인 거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존의 가장 큰 목표는 석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가 그를 냉혹한 사업가라고 불렀지만 그의 결정은 단순히 경쟁자를 꺾기 위한 잔혹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체 산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소비자는 불안해했고 산업은 늘 붕괴 위기에 놓였죠. 그는 그 불안정함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대다수 기업은 경쟁자를 밀어내는 데만 집중했지만 존은 산업 자체의 생존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석유 산업 전체가 무너지면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구조 전체를 안정시키는 데까지 시야가 닿아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스탠다드 오일은 어느새 미국의 석유 정제 능력의 88에서 92%를 장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스탠다드에서 만든 등유로 밤을 밝혔고 전 세계의 항구에는 스탠다드 로고가 새겨진 나무 상자가 매일같이 실려 나갔습니다. 작은 농가에서 시작된 한 아이가 세계를 비추는 빛의 공급자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성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존은 개인적인 검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항상 소박한 식사가 올랐고 불필요한 장식품도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외투도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쓰일 곳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사업 파트너들은 그의 검소한 생활을 두고 수도승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제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젊은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몸에 밴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익힌 절제는 그의 중심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었고 거대한 제국을 일구는 동안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구보다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유 시장을 뒤흔드는 새로운 변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원유의 공급량과 요동치는 시세, 여기에 각종 이권을 노리는 세력까지 얽히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큰 혼란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상황을 예측하느라 애를 태우던 그때 존은 또 한 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이 혼란을 위기가 아니라 조정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는 정유 공정의 세부적 설비 구조를 손보며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렸고 물류 흐름의 미세한 손실까지 계산하며 비용을 더욱 안정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쟁자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스탠다드 오일은 오히려 더 탄탄한 기반을 쌓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의 방식은 잔혹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 결과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 시점부터는 미국 경제의 지형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 움직이면 도시의 세금 구조가 바뀌었고 그가 가격을 조정하면 각 지역의 생활비도 요동쳤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름 아닌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밤마다 기도하며 살아남을 길을 고민하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의 중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방에 달린 등불이 흔들리면 직접 확인했고, 아내가 알아누웠던 날에는 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종일 곁을 지켰습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한 가족의 조용한 가장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두 얼굴의 균형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언론과 정치권, 경쟁사들은 그를 두고 온갖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이는 악마라고 했고, 어떤 이는 위대한 혁신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단순한 평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냉혹했지만 동시에 체계적이었고, 공격적이면서도 위기관리에 능했습니다. 그 모든 성향이 섞여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은 조직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의 제국은 거대한 건물의 기둥처럼 미국 산업 전반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정유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항구에서 석유통을 배 위로 옮기는 작업자의 구슬땀, 늦은 밤 집안을 밝히던 따뜻한 등불까지, 이 모든 장면 속에 그가 만든 결정 하나하나가 녹아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인 셈이죠. 이제 당신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운 사람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 권력, 영향력, 그리고 시대 자체를 바꾸는 힘까지 가졌던 그는 그 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용히 쌓아올린 한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당신이 보고 싶은 다음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가장 흥미로운 순간부터 이어가겠습니다.